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어요. 2011년 9월 1일 중국 허난성 러양시 경찰서에 걸려온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구조 전화. 이걸 시작으로 지하 깊은 곳에 미로처럼 형성되어 있던 감옥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이라고요? 일단 신고자의 말을 더 들어보니 약 2달 전에 납치범에 의해 감금이 되었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극적으로 좀 전에 탈출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었죠. 아직 자신이 있던 지하 감옥에 3명의 여성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처음 경찰은 이게 장난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목소리만으로도 너무 절박했죠. 우선 경찰이 신고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거기에서 몸을 숨기고 벌벌 떨고 있던 여성을 만났고 신원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를 따라 문제의 지하 감옥이 위치한 장소로 향했는데요. 그곳은 놀랍게도 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징푸엔 주거단지였습니다. 아주 번화한 곳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주거지역 동네였죠. 낮에는 주민들이 오가고 아니 이런 곳에 지하 감옥이 있다? 심지어 여러 명이 거기에 감금되어 있다는 이 스토리를 경찰은 결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여성은 정확히 저기요 하면서 7층짜리 연립주택을 가리켜요. 주택 입구에 가보니까 딱 그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계단은 철창으로 막혀 있더라고요. 경찰이 자물쇠를 따고 내려가자 또 다른 수상한 철문이 보였습니다. 그것 또한 강제로 문을 열었고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그 안엔 일반 가정집이 펼쳐져 있었어요. 10평 남짓 한 크기의 공간인데 침대와 옷장 외에 막 일상용품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냥 집이에요. 하지만 신고자가 말했죠. 저기에 비밀문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여기저기 있던 잡동사니 다 치우고 가르친 곳을 가보니까 감춰져 있던 새로운 입구가 발견됩니다. 입구 열었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는 지하로 향하는 또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가는 방식인데 통로 폭이 한 1m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죠. 이후 경찰들은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진입을 했고요. 그렇게 10m 아래로 더 내려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교하게 깎아 만든 땅굴이 드러났어요. 아주 음침하고 습한 분위기였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미로 같은데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땅굴을 따라 또 계속 걸어요. 그러다 드디어 끝이 나왔는데 또다시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철문 여러 개가 겹쳐 있었고 7개의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누군가 여기에 정말 감금되어 있다면 이건 절대 도망갈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철문을 하나하나 부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막 작업을 하는데 잠시 후 철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셨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 자,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더 빠르게 움직여서 하나하나 철문을 열었는데 그러자 그곳엔 신고자가 말한 그 지하 감옥이 존재했습니다. 높이 2.4m, 7평 남짓 되는 작은 방이에요. 안에는 3명의 여성이 머물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이 제복을 입은 경찰이 등장하자 그녀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에 얼마나 있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내부는 굉장히 음침하고 좁았지만 또다시 2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개는 침실, 또 다른 곳은 이렇게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조리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같은 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컴퓨터가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진 않았고요. 그 외에 몇 권의 책도 발견되는데요. 구조된 여성들에 따르면 납치범이 며칠에 한 번씩 여기에 들려서 음식 재료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생활 쓰레기와 배설물을 가지고 나간대요. 이 비좁은 공간에서 여성 4명이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온 거죠. 자,
사실 이곳엔 이 4명의 여성 외에도 2명의 여성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이 산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그 6명 중 가장 어린 여성은 미성년자였던 16살 소녀입니다. 가장 연장자도 겨우 24살이었어요. 아니, 그럼 지금은 4명만 발견됐는데 나머지 2명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지하 감옥을 샅샅이 수색하던 경찰들이 그 침실로 쓰던 방 모퉁이에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건 바로 두구의 시신, 그 나머지 2명 여성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모두 납치 피해자였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범인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카메라와 컴퓨터를 가지고 음란물을 찍도록 강요받았어요. 모두가 다 돈벌이에 이용된 거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즉시 이 지하실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한 30대 여성이 조회돼요. 그래서 경찰이 그녀를 찾아가서 추궁했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3년 전에 남편이 제 명의로 지하실 매입해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조사하던 경찰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유주의 남편은 리하오. 당시 34살로 과거 소방국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기술감독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요. 확실한 신분에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기록으로 봐서는 도무지 지하 감옥? 이런 일을 저지른 범죄자로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범죄 전과도 전혀 없고 심지어 주변 평판도 좋아요. 그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8개월 된 딸을 두었고 이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금술이 좋고요. 직장에 사람들 물어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유머러스한 동료로 기억합니다. 이거 뭐예요? 경찰이 그를 확실히 조사해야겠죠? 그래서 리아에게 연락을 취해보는데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 연락 두절입니다. 다행히도 이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하 감옥이 발견된 지 약 19시간 만에 마침내 리아오는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걸 예상했는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죠. 자, 이 리하오라는 사람, 그는 자상한 남편이자 성실한 동료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린 딸을 돌보는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줬고요. 회사에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를 하기도 했어요. 회사에서 혹여나 회식이나 접대가 있어도 우리 아내가 집에서 혼자 애를 봐서요. 전 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 동료 다 이 리하오의 이중 생활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런 걸까요? 이 사건의 전말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근데 그게 아내는 어쩔 수 없었지만 사실상 가게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리하오는 생활고에 시달렸죠. 그러던 2009년 8월 리하오는 우연히 음란 화상 채팅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용돈벌이나 좀 해볼까? 그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아내 명의로 저렴한 지하실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혼자 지하 땅굴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죠. 이때 나오는 흙의 양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굴을 꽤 깊게 파놨으니까요. 근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금씩 밖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웬만큼 지하 굴이 형태가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지하 감옥을 완성해 가는데 그 시간이 무려 2년이 걸렸어요. 자, 이 사건에서 리아오가 의심을 피할 수 있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 아래에다가 토구를 파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해요. 옛날부터 공산 정권을 피해서 정치범이 숨어 지내는 용으로 지하를 파기도 했고 평범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집 아래에 방공호를 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써서 여기 지하실 좀 팝시다 하는 게 별다른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2009년 10월 지하 감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리하오는 본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죠. 이때 그가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성매매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자신의 지하실로 끌어들인 다음에 제압을 해서 감금시키는 방법을 떠올린 거예요. 굳이 성매매 여성을 타깃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 유인이 쉬웠기 때문이죠. 게다가 중국은 1인 1자녀 정책이 있어서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었던 이 리아오가 이걸 꽤 잘 알고 있고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감금하면 실종돼도 찾을 방법이 없죠. 바로 이 허점을 노린 겁니다. 그는 한 명 한 명 여성을 납치했고 그리고 자신의 성욕을 채운 뒤 이후 음란물을 찍어서 돈벌이에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꽤 짭짤한 거예요. 그렇게 2명, 3명 감금자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 봉착하는데 여러 명의 여성을 가두기에 이 공간이 턱없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들을 시켜서 직접 토구를 더 크게 파라고 지시해요. 물론 여성들이 모두 순순히 말을 들은 건 아니었어요. 때론 반항도 하고 탈출의 기회를 노렸죠. 그럴 때마다 리하오는 그녀들을 데려와서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거의 노예처럼 막 다룬 거예요. 그러던 10월, 어느 날 탈출하려던 한 여성이 붙잡히고 마는데 격분한 리아오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결국 잔인하게 살해하고 말았죠. 물론 분노도 분노지만 이건 일종의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너네도 도망가면 이 꼴 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아있던 여성들은 겁에 질렸고 그 뒤로는 리하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하 감옥을 굳건하게 막고 있는 여러 개의 철문에 또 거기서 벌어지는 살인까지 이 여성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고분고분해지는 태도를 보여요. 그러자 리하오가 뜻밖의 이 여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야, 심심하지? 하면서 책이며 DVD도 사다 줬고요. 막 음식도 챙겨주고요. 피해자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됐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잊은 채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여기에 고마워하면서 오히려 감옥 생활에 적응해 나갔던 거예요. 심지어 이들 사이에선 너무도 놀랍게도 가해자 리아오를 둘러싼 치정범죄까지 결국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0년 말쯤이었는데 피해 여성 중 2명이 리하오를 가운데 두고 질투심에 다툼이 벌어져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남자는 나를 더 사랑한다 좋아한다 막 그러면서 싸웠나 봐요. 근데 마침 리하오가 이 장면을 목격을 했고 평소에 더 애정이 갔던 여성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상대방 여성을 구타해 살해하게 되죠. 이게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끔찍하죠. 결국 이 여성들도 다 잡혀온 사람들인데 불구하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피해자들은 리아오를 어떻게 대했느냐? 원한이요? 아니요. 오히려 그를 더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그나마 올 때마다 가져다 주는 음식이며 책이며 물건들을 너무도 고마워하면서 그래도 우리 챙겨주는 건 리아오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경찰이 철문 부술 때 오빠 오셨어요? 하고 다정하게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어쩌면 피해자들은요. 완전히 통제당하고 세뇌당한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그 피해자 일부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 리하오를 두둔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지하 감옥을 만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중 한 명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리하오가 지하 감옥을 만든 진짜 목적은 모든 게 돈이었죠. 하지만 음란물의 수입이 생각보다 저조해집니다. 이걸로 6명 여성들을 다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점점 압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매춘. 근데 그 성매매를 하려면 일단 지하 감옥을 나와야 하잖아요. 이게 리아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죠. 근데 어쨌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이 여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끝나면 자기 발로 지하 감옥으로 돌아가고요. 그는 점점 여기에 안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달랐어요. 아까 신고한 그 여성이요. 그녀는 2달 전부터 감금이 됐는데
잘 따르는 척하면서 호시탐탐 탈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매춘을 나왔다가 리하오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극적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한 겁니다. 아니, 이 여자 아니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그 지하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또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 당시 리하오는 이 여성이 탈출했다라는 걸 알아채고 즉각 여동생 집으로 은신했어요. 그것도 여동생 집이야. 그리고 동생한테 내가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털어놓고 자기를 좀 숨겨달라고 했죠. 그러다가 다행히 경찰 신속한 수사로 덜미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검거된 리아오는 이후 살인죄, 강간죄 등으로 기소됩니다. 중국은 판결에 장난 없잖아요. 2012년 11월 러양시 인민법원은 리하오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그리고 2년 뒤인 2014년 1월 리하오는 사법당국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지하 감옥에 있던 여성들이요, 물론 피해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살인에 가담했잖아요.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했죠. 재판을 거치긴 하는데 그들 또한 피해자였던 점, 그리고 또 이런 세뇌받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은 참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한 명은 징역 3년,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또 여기서 리하오를 숨겨준 여동생 또한 범인 은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일명 러양시 성노예 사건으로 언론을 타면서 전 중국을 발칵 뒤집었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 그 범인 리하오가 소속되어 있던 기술감독국은 직원들의, 그러니까 당국이 모르는 어떤 부정부패 행위를 우리가 다 찾아내겠다라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죠.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신뢰받아야 할 공무원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그 납치 피해자들이 어느 순간 범인의 편이 되어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약자가 강자의 논리에 동조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인질이 된 사람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조금만 더 제가 더 추가를 해보자면요. 이 전문가들은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피해자의 목숨이 완전히 가해자의 손에 달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2번째, 세상과 단절되어 있죠. 3번째, 피해자가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 4번째, 그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 줄 때 벌어진다는 거죠. 지하 6m 아래 7개의 철문으로 갇혀서 세상과 단절된 여성들, 어떤 구조를 받을 만한 그런 희망도 사라진 곳에서 어쩌면 더욱더 방어 심리를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극한의 생존 본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2월 6일 중년 남성 A씨가 중국 푸텐 고속열차 정류장에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3번의 열차를 보냈는데 여전히 플랫폼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사실 며칠 전 그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누나의 아들, 즉 조카였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서 귀국을 할 예정이니 2월 6일에 정류장으로 마중을 나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2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요. 남동생 A씨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며칠을 기다렸다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8일 후인 2016년 2월 14일, 중국 푸저우시 진안구에 있는 가정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바로 여기가 그 신고자의 누나 거주지로 알려진 곳인데요. 조심히 내부로 진입했고 안방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한 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죠.
바로 A씨의 누나 CNTN친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경찰의 눈에도 이 현장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단 악취를 통해서 이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각하다는 건 당연했겠죠.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신은 방수포로 꽁꽁 싸매어져 있었고요. 그걸 한 겹 한 겹 벗길 때마다 안에서는 활성탄이 튀어나옵니다. 활성탄이란 건 탄소로 된 물질인데 흡착성이 아주 강해서 습기, 기체를 잘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죠. 즉 범인은 악취가 새어나갈까봐, 그래서 행여 누군가 시신을 발견할까봐 이런 수법을 쓴 겁니다. 실제로 옆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 누구도 시신의 악취를 호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특이한 건 따로 있어요. 이 방 안에서 침대 쪽 시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보통 방 안에 CCTV를 설치한 일은 잘 없죠. 그러니까 범인이 계속해서 시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우선 피해자 CNTN치는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중년 여성 교사였습니다. 6년 전인 2010년에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하나 있는 아들을 홀로 키우는 성실하고 또 묵묵한 여성이었죠. 그런 그녀가 이미 살해된 지 오래된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남동생 A씨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 몇 달 전에 학교에 사직서 내고 아들을 챙기러 미국으로 떠난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남동생 A씨가 연락을 취한 곳은 당연히 그녀의 아들입니다. 조카요. 얼마 전에 통화했었죠. 하지만 웬일인지 조카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습니다. 우선 그녀의 아들 C의 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1994년생인 그는 굉장히 안정적인 가족 분위기 속에서 바르게 자란 소위 모범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고요. 또 운동신경도 좋아서 농구 실력도 뛰어났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리더십이 좋아서 전 학년 동안 반장을 도맡아 했던 아이예요. 게다가 어른들한테는 또 어찌나 예의가 좋은지 그야말로 부모의 자랑거리 같은 아들이었죠. 실제로 2009년 시혜위는 전교 1등을 하면서 지역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거기서도 1등 놓치지 않았고요. 주변 친구들에 따르면 얘가 하도 똑똑한 애라 공부의 신 이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이기적이라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시혜위는 또 겸손해요. 친구들이 모르는 것도 다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정말 만점짜리 급부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아이의 인생에 한 차례 좀 고난이 닥쳐오는데 2010년 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홀로 남은 엄마는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질 못했고 점점 집안 분위기가 침울해져 갔던 겁니다. 하지만 시혜미는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고 또 학업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2012년 특례 전역으로 중국 북경대에 합격해요. 북경대 경제학과 12학번 학생이 된 거예요. 아시죠? 북경대는 중국에서도 단연코 1, 2위를 다루는 최고 명문대입니다. 참고로 입시 문화가 중국에서도 치열한데 그래서 고3을 끝낸 아이들은 대학 가면 좀 학업 스트레스 내려놓고 흥청망청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CAU는 달랐죠. 개학 첫날부터 학업에 몰두했고요.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장학금 싹쓸이 했던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인지 충분히 이해되실 텐데요. 그러다 대학 3학년 땐 미국 교환학생의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이어서 유학 준비를 하려고 대형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시험 점수가 너무 우수해서 학원 장학금을 받았을 정도예요. CAU는 이 학원 사이트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친절하게 노하우까지 공개했습니다. CAU, 그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네, 모두가 그런 줄 알았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경찰이 가장 먼저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분명 엄마가 살아있는 듯 같이 정류장으로 오겠다고 연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행적을 조사해 보는데 작년 7월부터인가
시애위가 어머니와 함께 친인척들한테 이제 둘이 같이 미국 유학기를 떠나야 되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돈을 꾼 게 확인됩니다. 거기에 대출도 받았고요. 그렇게 챙긴 돈이 약 144만 위안, 하나로 한 3억 원 정도 당시의 돈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문제는 작년 그때쯤부터 정작 어머니인 CNTN 층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문자나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서만 사정을 듣고 돈을 꺼줬던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워낙 평판이 좋고 또 아들이 명문 북경대를 다니잖아요. 여기만 졸업하면 앞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인들은 별 의심 없이 돈을 선뜻 보내줬죠. 심지어 모자가 출국하기 바로 전날 이 아들이 지인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다 불러서요. 하지만 이때 엄마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길, 저희 엄마가요, 그 여러 가지 미국 정착에 좀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출국을 먼저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시애위를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아이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2015년 7월부터 CIA가 온라인을 통해 대량의 활성탄과 방수포를 구매한 내역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생활 반응조차 없어요.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이쯤 되니 모범생이고 뭐고 아들이 정말 의심스럽죠. 경찰은 CIA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그 같은 달에 이번엔 중국 허난성에 있는 한 ATM 기계 앞에서 돈을 인출하는 그의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꽤 멀리 도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허난성 경찰이 그를 뒤쫓게 되는데 맘먹고 도주한 사람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모를 살해한 용의자다라는 타이틀로 사진도 공개되고 또 현상금도 걸렸지만 CIA가 좀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려 3년이나 흘러가게 돼요. 이쯤 되니까 이 사람이 얼굴 성형을 한 건 아닌지 혹은 해외로 밀입국한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3년 만인 2019년 4월 드디어 경찰은 중국 충칭공항에서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까 남의 신분증으로 이 비행기를 타려다가 딱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체포 당시 그는 무려 30장의 도난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태 중국 이곳저곳으로 도피 생활을 했던 게 밝혀지죠. 체포를 했고 바로 신문조사를 해야겠죠. 여기서 CIA는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결코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왜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던 아이가 하나뿐인 엄마를 죽였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일단 그의 자백에 따른 전말을 좀 들어볼까요? 미국 출국을 15일 앞둔 2015년 7월 10일 어머니 CNTN 씨는 외출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그녀가 현관에 나왔고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아들 CIA가 묵직한 아령을 들고는 뒤에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엄마가 신음하며 쓰러졌죠? 근데 CIA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준비해둔 또 다른 흉기로 그녀를 수십 차례 찔러요. 그런데 이 순간 CIA는 웃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한 달 전부터 이 살인을 철저히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미 칼과 방수 시트, 진공 압축 펌프, 격리복, 의사, 간호사 복장까지 다 구매한 내역이 남아있죠. 이 중 준비해둔 칼의 종류만 해도 뼈 절단용 칼, 식칼, 메스, 조각도, 휴대용 칼까지 다양하게 사들였습니다. 살인을 한 날짜가 7월 10일이었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의 생일인 10월 7일을 뒤바꾼 날짜로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그렇게 잔혹한 그리고 갑작스러운 살인이 끝나고 원래는 시신을 훼손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시신을 침대 위에 그대로 방치하고 그때부터 도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우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온라인으로 10장 정도의 도난 신분증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획했던 대로 아버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주변 분들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돈을 모아서 이 모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머니가 한사코 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친구분이 잠시 맡아두고 있던 상황입니다. CA는 그분께 전화를 걸어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가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죠. 그 금액은 18,000위안이었습니다. 모두가 믿던 명문대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별다른 문제를 겪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 안방에 둔 시신이 조금씩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러자 CA는 서둘러 방수포를 구매했고 시신을 75겹으로 꽁꽁 싸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활성탄을 넣어서 더 이상 냄새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완벽히 차단했던 겁니다. 한편 어머니를 찾지 못하게 할 방법 또한 이미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일기장을 뒤져서 필요한 글자들을 정교하게 오린 후 그걸 조합했고 그럴듯한 편지 한 문장을 만들게 되죠. 사직서였습니다. 어머니 직장에 이걸 보내요. 아내는 아들의 미국 유학을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 해서 떠난다,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CA는 모든 걸 마무리하고 돈을 챙긴 후 어머니 시신이 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도둑길에 오릅니다. 종종 핸드폰을 통해 이 CCTV로 어머니의 시신이 발각된 건 아닌지 확인하곤 했죠. 그런데 도주 중 약간 이해가지 않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 12월에 CA가 다니던 학교의 기숙사로 돌아가요. 왜 그랬나 보니까 모자란 학점 이수를 위해 재시험을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아니,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숨어 살던 와중에 학점을 걱정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했죠. 이후 그는 불안한 마음에 중국 이곳저곳 도주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가 또 성매매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난 한 매춘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또 돈이 떨어지면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밤에는 클럽 호스트로 일하기도 했고요. 잠시 그 동거했던 여자친구에 따르면 CA는 상당히 도박과 복권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엄청난 돈을 탕진하게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매매, 도박, 복권 이거 우리가 알던 공부의 신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점은 여전히 CA가 어머니를 왜 살해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이에요. 조사가 들어갔을 때 모든 게 협조적이었어요. 범행 과정도 술술 털어놓았죠. 하지만 단 하나,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답답해요. 그런데 내내 태연한 모습을 유지하던 그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던 중 갑자기 무슨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지 한참 동안 대성통곡을 했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과연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억눌렸던 증오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후 각종 여론에서는 그 살해 동기에 대한 의견과 가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어요. 선생님이었던 어머니였잖아요. 그 밑에서 남들 모르게 엄격한 교육과 압박에 스트레스 시달린 게 아니냐, 그러다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가 가장 유력한 의견이었죠. 하지만 CAB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은 평소 그가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다고 해요. 오히려 버릇처럼 종종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하고 있어요. 시시콜콜 대화를 나누는 아주 보기 드문 다정한 아들이었고요. 아니 심지어 고민 상담까지 엄마한테 하는 걸 봤다는데요. 그러니까 모자 사이의 문제는 특별히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미스테리하죠. 또 다른 주장은 정신질환 관련입니다. 사실 이 CA의 셋째 고모가 젊은 나이에 정신질환이 왔고 결국 40살에는 강제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안 내력에 흐르는 어떤 유전적인 영향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었죠. 저도 요즘 토미에서 하도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맨 처음, 이게 어떻게 알려졌죠? 바로 CA가 직접 삼촌에게
삼촌, 저 귀국하는데 엄마랑 저랑 좀 데리러 와주세요 라고 전화하면서 모든 게 발각된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도주를 하던 중 갑자기 자기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만한 전화를 건 겁니다. 일반적인 범인이라면 도저히 하지 않을 행동이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혹시 자기 범행이 이제는 발각되길 바란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아니, 근데 그러고도 이후에 3년이나 더 도주했잖아요. 그럼 또 그건 아니죠. 2021년 8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CL가 최종 변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살아갈 힘을 잃은 엄마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행위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결국 시에위는 살인죄, 사기, 신분증 매매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요. 아주 최근인 2023년 5월 2심 재판이 열렸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재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2년 만에 열린 건데요. 이날 법원은 시에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사형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에위의 일화가 계속돼요. 구치소에서 그와 함께 생활했던 동기들에 따르면 시에위는 평소 매우 평온하고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투거나 화내는 일 절대 없고요. 심지어 수감자들한테 영어나 사회 상식을 가르치기도 한다는데요. 와, 참, 이 사람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한편 그가 구치소에서 매일매일 아주 열심히 하는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성문 쓰기예요. 이모와 외삼촌 등 엄마 쪽 가족들에게 열심히 반성문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글자 수만 5만 자에 달한다고 하죠. 일각에서는 그가 이심을 아예 뒤엎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쪽 직속 가족들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영악한 노력을 한다고도 평가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냉담했어요. 물론 조카가 사형을 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지만 여전히 이모와 외삼촌은 조카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시에위를 어릴 적부터 가르쳤던 담당 교사들 모두 큰 충격에 빠져서 뉴스를 아예 믿지 못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시에위는 정말 완벽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런 아이가 왜 하루아침에 천륜을 저버렸는지 최근까지도 중국 내 최대 미스테리 범죄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 영상 디바제시카였습니다.